춥다. 지금 창문을 열었더니 16도여가지고 창문을 좀 닫아야겠어요. 자, 이제 월동이 되는 식물들은 전부 베란다에 뒀고요. 월동이 안 되는 식물들은 이렇게 따님 방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월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거실에 두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이제 가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식물이 있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 식물이 다치는 일도 있고 막 화분 같은 게 이렇게 건드려져서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막 흙이 쏟아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뭐 그거야 치우면 그만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특히 아이가 그걸 너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조차고 키우는 식물인데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거실에서 마음껏 못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따님 방이지만 저희 아이가 여기서 거의 안 놀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방에서는 안 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자기 물건을 저장해 놓는 이런 창고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허락을 받고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식물들이 전반적으로 진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몬스테라가 오자마자 세잎을 내더니 이렇게 또 내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생장이 멈춘다고 누가 말했던가. 여기 보시면 지금 그때 식물 나눔 행사 제가 했을 때 그때 이제 오신 분이 주신 이름은 몰라요. 밑에 뒤에 봐야 돼요. 마크로필럼 신고. 이 녀석도 그때는 이렇게 잎 한 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잎이 나고 있어요. 아주 열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지금 잎이 2개나 났고요. 아몬드 페페도 막 지금 새잎 나고 난리 났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마란타가 지난 가을에 저를 진짜 속삭였었는데 폭풍 성장하고 있고, 뭐 물방울 페페야 뭐 말할 것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다 진짜 새잎 나면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이 공간의 온습도를 보여드릴게요. 온도는 제가 창문을 열어놔서 16.8도고 아침에 와서 제가 창문을 열 때쯤에는 보통 19도더라고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습도는 47%. 자, 습도가 47%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겨울치고. 왜냐하면 베란다가 보통 47도 정도고요. 실내에 그러니까는 난방을 하고 있는 거실 뭐 이런 곳은 29도이래요. 근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밤마다 와서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공중분부를 이렇게 요만한 분부기로 2통을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그렇게 습도 관리를 한 덕분에 그래도 47%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옆에 보면 애가 울고 있죠. 건조하다고. 제가 겨울철 식물 관리 방법 여러 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몇 해 겨울을 지나 보니까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식물들을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물 샤워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물을 그때그때 이렇게 물조리개를 이용을 해서 이게 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물조리개로 이 흙에만 물을 주는 것보단 확실히 2주에 한 번씩 물 샤워를 시켜주고 요거를 바로 이 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옥실이 굉장히 습도가 높잖아요. 그곳에다가 반나절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 거기다 이렇게 그냥 놓고 이따가 갖고 오면 걔네들 습도 높은 환경에서 그래도 컨디션을 좀 회복을 하고 오기 때문에 훨씬 모양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을 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들도 있죠. 뭐 요런 야레카야자도 그렇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박지란이랑 이런 애들도 막 물을 안 좋아한다, 그렇게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물을 뭐 한 달에 한 번 주랬다 라고 하는 식물들도 있을 테지만, 해보니까 꼭 이 화분에 물을 주지는 않더라도 욕실로 갖고 가서 그 습도가 높은 그곳에서 물 샤워, 입 샤워 시켜주고 습도가 높은 채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있게끔 해주시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시면 잎끝이 마르게 될 거예요. 방금 스치드 이 알로카시아가 나왔는데 보고 괜히 오해하실까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잎끝이 이렇게 얼룩덜룩 막 노래졌다 까매졌다 이러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분갈이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영양제를 줬는데 시원찮은 것 같아서 제가 영양제를 준 상태에서 분갈이까지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알로카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영양분이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과영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다가 결국엔 이렇게 까맣게 변하면서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이게 이 잎은 과영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새 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키우고 있다가 영양제를 줬는데 혹은 분갈이를 줬는데 갑자기 잎이 이렇게 된다면 영양분이 너무 과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세요. 제가 일전에 야레카 야자로 아열대 기후의 식물들이 건조하면 잎끝이 마르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보카도도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잎끝이 말랐죠. 자, 그런데 그래도 요 녀석들은 그래도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조금 양반이에요. 아열대 기후의 식물들은 살면서 자연 상태에서 일생에 건조함, 그러니까 가뭄에 가까운 건조함을 겪어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DNA에는 건조 기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얘네들이 건조해지면 그냥 잎끝 정도가 이렇게 마르는 걸로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조 기후에서 온 식물들, 예를 들면 지중해성 사막 기후에서 온 올리브 나무라던가 아니면 호주의 사막성 기후에서 온 유칼립투스나 소포라나 코르키아 같은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이 고온 건조한 상황에 딱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잎끝이 마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잎 자체가 호도독 호도독 다 떨어져 버려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삽목으로 키우고 있는 유칼립투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이런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굉장히 메마른 땅에서 뿌리를 뻗고 사는 식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원,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수원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굉장히 깊게 넓게 뻗어요. 자, 이런 애들은 물론 수원을 확보한 다음에 새 잎을 내고 새 가지를 내고 폭풍 성장을 하겠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만약에 갑자기 급심한 가뭄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잎을 다 달고 있으면 잎에서 자꾸 증산작용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을 다 뺏겨버려서 결국엔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잎을 없애서 물을 낭비하지 말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생각으로 잎을 후두둑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 사막성 기후에서 온 식물들은 이렇게 가뭄이란 것에 대한 기억이 DNA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굉장히 높은 온도 그리고 굉장히 낮은 습도가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 가뭄이 시작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잎을 떨구는 선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유칼립투스나 아니면 올리브 나무를 실내로 들였는데 갑자기 잎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경험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애들을 무조건 실내로 들여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잎을 떨구지 않느냐라고 하냐면 자, 얘네들을 실내로 갖고 와가지고 요런 화분에다가 물을 듬뿍 줘요. 그러면 흙이 촉촉하니까 얘네들이 가뭄 아닌 줄 알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얘네들은 이 잎과 줄기가 있는 요 위에 몸체로 가뭄을 느껴요.
어차피 뿌리는 자기들이 수원이 있는 지하에 깊이 뻗어놓고 있기 때문에 흙이 촉촉하다고 해서 가뭄이 아니다 라고 판단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뭄을 판단하는 판단 지표는 요 흙 위로 나와 있는 요 줄기야 잎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에 물을 가득 주는 것은 얘네들로 하여금 가뭄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실내 공간은 제가 지금 위에 불도 켰고요. 그리고 저기 식물등도 켜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식물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빛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유칼립투스나 아니면 올리브 나무 같은 애들은 얘네들이 땡볕에서 자라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런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는 얘네들이 요구하는 빛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빛을 쬐어야만 광합성을 충분히 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광합성을 충분히 해야 기공이 열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그림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잘못 그려가지고 다시 자, 이렇게 식물의 잎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식물의 잎은 많은 세포가 이렇게 벽돌처럼 쌓여가지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틈이 하나 있고요. 요 옆으로 여러 가지의 엽록소들이 있어요. 엽록소 A도 있고 엽록소 B도 있고 여러 가지의 엽록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엽록소들은 빛이 쏟아지면 일을 해요. 그래서 햇빛이든 식물등이든 어쨌든 빛을 쐬면 이 엽록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활동의 결과물로 힘의 인력과 장력이 발생해서 여기가 이렇게 틈이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벌어집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휴지를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광합성을 안 한 일반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있는 파란색들을 엽록소라고 본다면요.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열리면서 빈 공간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 빈 공간으로 산소도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식물 몸 안에 있던 물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열 에너지를 빼앗아서 수증기가 되어 증발을 해요. 그래서 이 열린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해요. 기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구멍이다 라고 해서 기공이라고 합니다. TMI로 그 식물이 막 유해 물질을 막 분해한다, 막 미세먼지 제거한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기공을 통해서 이 기공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유해 물질이나 아니면 뭐 미세먼지 같은 거는 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이 이렇게 빨아들여서 요거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로 이동을 시킵니다. 체관을 통해서 식물 뿌리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식물 뿌리로 가가지고 식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식물 뿌리에 붙어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대신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식물이 유해물질 분해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기공의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기공이 이렇게 열리려면 무조건 요 안에 있는 엽록소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광합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공이 이렇게 쭉 닫히겠죠. 아니면 별로 못 열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유칼립투스랑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로 들어오면, 자, 얘네들이 흙에 물이 너무 많으면 수분 포텐셜에 의해서 여기 흙에 있는 물이 이제 식물체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식물이 막 물을 엄청 많이 갖고 있게 돼요. 자, 그럼 이 갖고 있는 너무 많은 물을 잎을 통해서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기공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기공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이 충분해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실내 공간은 특히나 이렇게 노지에서 살던 유칼립투스나 올리브 나무가 기공을 충분히 열 만큼 충분한 빛이 제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을 때보다는 요 실내에 있을 때 기공이 덜 열려요. 왜냐면 엽록소들이 활동을 덜 하니까요. 그러면 기공이 거의 열리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이걸 뱉고 싶어도 뱉을 수가 없어요. 게이트가 안 열려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물을 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흙에 있는 물을 잘 빨아먹지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화분에 있는 물이 순환이 안 되고 요 안에 그대로 정체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정체라는 말이 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바로 과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고온 건조한데 왜 식물이 또 과습으로 죽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 식물이 물을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흙을 화분 속의 흙을 잘 소진시키지 못하는데, 이제 심지어 온도까지 높아버리면 미생물들이 활동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 속의 물이 너무 오랫동안 습한 상태로 있다가 현기성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과습으로 식물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기후 식물들은 괜찮지만 특히나 이제 온대 기후 식물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사막성 기후에서 온 식물들은 이렇게 고온건조한 실내로 바로 막 들였을 때 잎이 후두두두 떨어지거나 아니면 과습이 생겨가지고 금방 말라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런 식물을 실내로 들여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면 바로 이렇게 공중 습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분무기로 물 뿌려가지고 습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이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이게 물이 금방금방 증발하고 그러면 이 전체의 습도를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은 이상은 사실 식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작은 범위 내에서 습도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식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비닐봉다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습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삽목하고 있는 요 녀석들도 이렇게 다시 씌워가지고 습도를 올려줄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애들도 전부 삽목 중인 아이들입니다. 저기도 삽목 중이에요. 자, 이렇게 습도를 올려주는 거는 비단 꼭 뭐 사막성 기후에서 온 식물들만 할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열대 기후의 식물들을 키우다가 얘네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봉지를 씌우셔도 돼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알로카시아 멜로라고 하는 식물인데, 보시면 이 화분이 유독 물마름이 빠른 토분이에요. 게다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마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애가 말라서 힘들고, 물 주면 이렇게 바로 일액 현상이 나오니까 정말 이 화분에서 이 녀석을 키우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난방하는 실내로 들이니까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지를 뒤집어 놨더니 처음에는 이제 일액 현상으로 물이 자꾸 배출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노랑물이 막 이렇게 맺혀져 있죠. 자, 이렇게 일액 현상으로 굉장히 많은 물이 맺혀 있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건강한 새잎이 돋아났어요. 보시면 지금 제가 물 안 준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말라 있어요. 흙은 말라 있지만
제가 봉다리를 씌워놨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얘네들이 증산작용이 활발해지지가 않거든요. 자, 습도가 높으니까 증산작용이 덜 활발해졌겠죠.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설령 화분에 적은 양의 물이 있어도 그래도 잎이 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까지 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은 이제 알로카시아 멜로, 얘랑 같은 애예요. 얘랑 같은 애인데 분갈이 할 때 자구가 있길래 제가 자구를 떼가지고 이제 자구를 심어봤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보면 그냥 심었을 때는 싹이 안 났어요. 근데 이렇게 봉다리를 씌우자 뿅 이렇게 싹이 이쁘게 났어요. 그래서 알로카시아는 특히나 이제 습도가 높아야 자구에서 이렇게 싹이 잘 나요. 그래서 일부러 리빙박스 같은 데 담아가지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집에 그런 리빙박스가 없어요. 얘네들 발화시키려고 굳이 리빙박스를 따로 사자니 또 그 돈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봉다리를 화분에다 이렇게 씌워줬는데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로 싹이 뿅 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건 아이고 단추고사리인데요. 요 녀석을 제가 아주 추운 베란다에 놓은 상태로 물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잎들이 전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대로 죽나 싶어가지고 물을 주고 이제 욕실에 계속 둬보니까 괜찮은 잎들이 간혹 몇 개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뿌리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따뜻한 실내로 갖고 오면서 회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봉다리를 씌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수분이 맺혀 있어요. 습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겠죠. 고사리들은 습한 환경에서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벗겨보자면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새순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새순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물만 주고 이거를 봉다리를 안 씌워놓고 요 방에 그냥 그대로 뒀으면 습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회복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실내로 들여와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식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을 이제 관리할 때 2주에 한 번씩 물 샤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컨디션을 계속 보여주는 애들도 있을 테지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막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처럼 봉지를 씌워가지고 그곳의 습도를 높여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면 금방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난방을 하는 이 실내 공간에서 계속 키우실 때에는 이렇게 봉지를 씌워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들 겨울철에도 식물 관리 잘 해서 내년 봄에도 예쁜 모습으로 식물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겨울철 식물들을 잘 키우는데, 잘 보살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